11월 28일 류마티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문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송영욱 내과 송영욱 원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까지도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주제로 또 구독자분들과 두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었고 네. 오늘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강직성 척추염의 또 특징과 또 B27 유전자와의 연관성, 또 진단 척도 및 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진단에 대한 부분 좀 이어나가 보려고 하는데 원장님 강의를 좀 출발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어서요, 원장님. 지난주에 이제 원장님께서 이 강직성 척추염의 완치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파악해 보려면 먼저 이제 활동성과 비활동성 여부를 좀 파악을 해봐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이라면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지연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 질병 기간이 길거든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관절이 아프다 하면은 관절이 아픈 게 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붓는 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강직성 척추염은 그 증상이 굉장히 특이하게 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뻣뻣한 정도로만 느끼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게 이제 몇십 년을 앓다가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미미한 경우가 있고 또는 뭐 무릎이라든지 이 팔꿈치가 아프다가 그냥 가라앉았는데 뭐 몇 년 동안 괜찮다가 또 생기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네. 허리 경우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뻣뻣하기만 하고 별다른 걸 느끼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 질환의 활동성이라는 것 자체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 활동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뻣뻣한 증상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예, 증상이 종급이라도 있으면 그걸 활동성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염증 검사를 하게 되는데 피검사에서 ESR이나 CRP 같은 염증 검사를 하면 그 되게 활동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그 관절의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장염이 나타난다든지, 뭐 건선이 와 있다든지, 뭐 이런 그 포도막염이 온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또 활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활동성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활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만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 병이 잠잠해 있는 거죠. 염증도 잠잠해 있고 증상도 거의 느끼지 못하고 뭐 이런 것을 비활동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주로 활동성에 대해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뭐 약물 치료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하고 그렇게 네.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이제 진단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흉부라든지 요추, 허리 쪽에 이제 운동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운동성이 떨어지는 아주 쉬운 예로 보면은 이제 무릎을 선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굽히는 테스트를 합니다. 네. 굽히는 테스트를 하면은 허리가 이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굽혀지면서 네. 늘어나고 되는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늘어나질 않아요. 그게 이제 5cm가 기준인데 5cm 이하로 늘어난다는 거죠. 5cm 이상이 늘어나야지 척추가 유연성이 있는 건데 5cm 이하로 늘어나니까 이게 손이 이제 바닥에 못 닿고 중간에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굽히면. 네. 그게 아주 대표적인 강직성 척추염에서의 그 진찰 소견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활동성이나 비활동성을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비활동성일 네. 때도.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를 활동성이라고 따지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관절이 굳어질 대로 어느 정도 굳어져서 온 거는 비활동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성인 경우에는 네. 약물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뭐 지연 정도까지는 좀 가능. 그렇죠. 네. 하겠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잘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제가 또 원장님께 이 질문을 드려봤던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에 못다한 진단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원장님께서 또 약물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미리 좀 여쭤봤고요. 그럼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단부터 원장님의 강의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그것도 네. 원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1984년도면 상당히 오래전에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직도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들을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증상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냐면 하부 요통이 있거나 이제 요통이 있거나 등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움직여서 돌아다니면은 풀어지는데 눕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에요. 네. 허리 아픈 게 눕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닌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증상이 가만히 하나고, 있을 때 아픈 것이 네. 중요한 증상이 네.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추의 운동 제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일어서서 이제 허리를 이렇게 굽히게 해서 우리가 손을 바닥에다 닿을 수 있게 이제 하는 운동 체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그것을 해보라고 그러면 요추 운동 제한을 해서 바닥으로 못 가고 이제 중간에 어정쩡하게밖에 못 내려가는. 네. 예, 그래서 그 운동 제한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줄자로 잽니다. 이제 네. 등에 있는 그 온폭 들어간 엉덩이 있는 데에서부터 한 10cm 위로 이렇게 점을 두 개를 긋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면은 그게 이제 늘어날 거거든요. 네. 앞으로 구부리면 등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게 15cm 이하, 그러니까 5cm 이하가 늘어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네. 흉부 팽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흉부 팽창은 이 늑골이 붙는 흉추에 붙는 부위가 이제 강직성 변화가 오게 돼요. 네. 그러면 늑골이 이렇게 숨을 크게 쉬어도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줄자로 이렇게 재보면은 1인치 이상이 늘어나야지 정상인데 1인치요? 예, 1인치, 네. 2.5cm입니다. 네. 2.5cm 이하로 늘어나면은 이것이 흉부 팽창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네. 가지 기준이 진단 척도가 임상 기준인데 제일 첫 번째가 상당히 제일 많은 네.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적으로는 천장관절염이라고 있는데요. 천골하고 장골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요골 요추라고 하죠. 요추 아래가 천추라고 그래요. 네. 요추, 천추, 척추가 있고, 그다음에 골반을 장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천골, 장골의 관절이라고 해서 천장관절이라고 합니다. 네. 천장관절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양쪽에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2도 이상이나 한쪽에 3도나 4도 있을 때는 방사선학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양쪽에 다 있다면 2도 이상이 되는 거고,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에만 있다면 그 기준이 조금은 3도나 4도까지 네, 맞습니다. 네.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진단을 할 때 이게 명확한 강직성 척추염은 방사선 기준이 있으면서 이런 임상적인 증상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명확하게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진단을 붙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probable AS라는 것은 추정이죠, 추정. 그렇죠. 추정 진단은 임상 기준은 다 만족하는데 엑스레이는 정상이라든지 또는 엑스레이가 다 만족해서 변화가 있는데 임상 기준은 증상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렇죠. 그러면은 네. 우리가 추정 진단이라는 병을 붙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진단 기준이 84년도부터 굉장히 뭐 심한 사람을 잡아내는 네. 그런 진단이에요, 이게. 진단 오랜 네. 전통이라고 할까 네. 그런 게 이어져 오는 그런 진단법이 네,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조기에 발견해보자. 사람들이 네. 조기에 발견하면은 그걸 치료를 하고 뭐 하면 더 나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 척추관절염의 진단 기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그렇죠. 척추관절염의 진단 네. 기준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원장님께서 이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기준 좀 말씀해 주시는 동안 질문들이 좀 올라왔는데 네.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네, 조금 하나씩 네. 받아보고 갈게요. 행복한 인생님께서 처음으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제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랑 또 뛰거나 많이 걸으면 허리만 아픕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거나 필 때도 많이 아픈데요. 4달 전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아프더니 허리 디스크 통증이겠습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심해져서 과연 이것이 강직성 척추염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이 증상을 이렇게 기술해서 쓰신 거는 네.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의심할 수 있는 의심할 증상. 수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아프고, 네. 뭐 허리를 숙이거나 필 때도 아프고, 뭐 이런 네. 것은 사실은 디스크 질환,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만성 만성 요통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렇죠. 네. 특별히 원인을 잘 찾을 수 모르는 없는, 상태로 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요통의 많은 원인들이 허리에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퇴행성 관절 질환이라든지 또는 디스크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가 척추관절염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이 척추 디스크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맞아요. 꽤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허리가 아픈데 아래로 이렇게 방사통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네. 강직성 척추염 때는 그런 증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도 좀 이렇게 그럼요. 통증이 올수 그래서 있다. 방사통이 있는 것이 디스크지 뭐 관절염은 아니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두 가지를 항상 더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병원에 찾아오시면. 네. 그래서 물론 디스크 통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허리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허리 디스크처럼 증상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척추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하지만 이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게 허리에 대동맥 동맥류도 똑같이 이렇게 아파요. 네. 대동맥 동맥류도. 네. 동맥류라고 해서 대동맥이 이제 늘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불룩하게 늘어나, 그런 것도 증상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저렇게 증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병도 있어요. 네.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허리를 할 때는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간별 진단을 한 다음에 확실히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네요. 허리 그럼요. 통증으로 이제 허리 통증이 증상이 될 수 있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또 충분히 강직성 척추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특히 같습니다. 이제 이유를 잘 모르겠다든지, 네. 예를 들면 뭐 디스크를 했는데 디스크가 디스크 질환이라고 들었다고 하면 뭐 MRI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디스크가 신경을 눌린 그런 증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디스크가 이렇게 쭉 약간 이렇게 늘어나 있고 좁아져 있고 뒤에 눌리고 이런 거는 실제로는 증상과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확률적으로. 사진을 찍어봐야 또 알 수 있는 확률적이 더 부분들이니까요.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행복한 인생님의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사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따뜻한 겨울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제 증상이 6가지 정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앉거나 누워서 쉬면 통증이 없고요. 두 번째로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일어나서 뒤로 젖히면, 허리를 이제 뒤로 이렇게 젖히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제서야 허리 중앙이 좀 뻐근하고 아픈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뒤로 젖히는 행위를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해주면 통증이 좀 꽤 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뒤로 젖히면 조금씩은 통증이 남아있고요. 5번째는 수면을 취할 때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엑스레이 소견상으로는 천장 관절,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는 이상이 없었고요. 이곳은 정형외과에서 판정을 받은 것인데, 과연 이 6가지의 증상들을 가지고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자세하게 좀 똑똑하신 남겨주시면 분인데, 저희가 조금 더 잘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게 6가지 증상을 나열하는데 네. 이런 증상은 강직성 척추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네. 떨어지고 여기 잘 이렇게 기술을 해놓으셨는데 네. 일단 앉아서 누웠다 쉬면은 통증이 없어진다 하면은 기계적인 통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기계적인 통증하고 염증성 통증,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던 염증성 통증은 가만히 있으면 염증이 자꾸 이렇게 퍼진다고 그렇죠. 할까요? 그렇게 네. 해서 거기에 뻣뻣하거나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네. 기계적으로 생기는 요통은 쉬면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뒤로 젖히면은 뒤로 앞에는 2번은 뒤로 젖히면 네. 통증이 생긴다고 그랬고 3번은 통증이 완화된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좀 잘 처음 않는데 이제 처음 하면은 네. 좀 이제 뻐근한데 이거를 네. 반복해주면 좀 괜찮아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이에요. 대개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네. 통증이 완화되는 거는 디스크의 통증임을 시사하는 소견이에요. 저거는. 네. 우리가 이제 뼈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틈새 관절이라서 그렇죠. 관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디스크는 이 앞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뒤로 젖히면은 이 디스크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어요. 아. 그래서 통증이 좀 줄어듭니다. 이게 디스크 쪽이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네. 등을 이렇게 뒤로 젖히면은 디스크의 경우에는 잠깐 통증이 완화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앞으로 굽히면은 나빠지는 것이 디스크 통증이에요. 근데 허리에 이제 파셋 조인트라고 틈새 관절들이 있거든요. 네. 허리 뒤쪽으로. 네. 예. 근데 그 뒤쪽으로는 뒤쪽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관절염은 뒤로 젖히면은 이 관절들이 딱딱 붙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죠.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뒤로 젖히면 나빠지고 디스크의 경우에는 뒤로 접히면 좀 좋아지고, 네. 그것이 일반적인 통증의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엑스레이에서 천장관절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또 다른 것을 일단은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1번하고 5번을 보면 또 가만히 있으실 때는 또 괜찮으신 걸 보니까 네. 또 염증이 저희가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성 통증보다는 기계적인 통증. 네. 예. 허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네. 일상생활 중에서 허리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이런 기계적인 통증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염증보다는 조금 기계적 통증을 좀 의심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님. 또 그래도 네. 또 이게 계속 아프시다면 또 한번 검사는 좀 받아 네, 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좀 이분은 상당히 제 강의를 잘 들었는지 네, 몇 가지 되게, 그 증상을 네. 잘 분석해서 네, 맞아요. 보여주셔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증상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희가 염증과 아니다를 좀 나눠봤었는데 네. 딱 그 증상들을 정확히 짚어주셔서 네. 또 원장님께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네, 질문이 또 바로 올라와서 저희가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로콜라 대신 17차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 제로콜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17차 대신 네. 제로콜라를 마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것도 그렇게 몸에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저기 네. 당분이 없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살을 빼겠다는 목적과 함께 제로콜라를 마시는 편인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6주 전에 허리를 숙이다가 너무 아팠습니다. 허리를 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2주 정도를 보냈는데요. 통증이 점점 없어지고 또 아프지 않았을 때처럼 생활이 네. 가능했습니다. 근데 6주 정도 지나고 나서도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해서 허리가 좀 뻣뻣하고 또 숙이면 통증이 있고 허리를 숙였다가 펴도 통증이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괜찮아집니다. 이게 과연 강직성 척추염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저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허리를 가능성이 삔 있고. 거라고 생각하신 네. 생각하신 거니까 삐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네.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가 네.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고려할 부분이시죠. 사항이기는 하고요. 네. 뭐 예를 들면 6주 전에 허리를 숙였는데 너무 아팠던 것이 그때 허리에 뭐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그렇죠. 스프레인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근육이 좀 갑자기 놀랬다고 이렇게 좀, 하는 네, 거예요. 놀랐다고. 네. 놀라거나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죠. 다시 이제 생겼는데 통증이 또 생겼다. 그러면은 아마도 뭐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네. 뭐 스프레인이 또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아닐 수도. 네. 혹시라도 뻣뻣하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단지 이제 이거는 6주 정도거든요. 근데 그 6주가 또 지났다는 말인가요, 이게? 그 다음에 6주가 또 아니, 지났으면 6주 전에 이제 아프셨는데 네. 그로부터 이제 2주 지났으니까 4주 한 달 네, 전에는 한달 전에. 괜찮으셨다가 네. 다시 또 그때부터 다시 아파 오셨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네. 4주에서 6주 사이에 가라앉는 것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네.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통증의 경우에 네. 특히 허리에 뭐 근육이 늘어났다든지 인대가 늘어났다든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스프레인 같은 경우는 네. 4주 내지 6주 사이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특히 나이가 드셨다면은 저 뭐 그렇죠. 이렇게 골절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물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4주에서 6주 정도면 돌아오는 게 대부분의 경우이고 네. 또 원장님께서 보통 만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때 석 달 세 정도를 달, 예. 보시니까 네. 6주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조금 또 그게 또 석 달 내내 아프진 또 않다고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비슷한 상황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 석 달이 지나진 않으셨지만 좀 지켜볼 필요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셔서 네. 통증이 어떤가 보시고 그래도 계속 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원인이 있는 통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검사를 좀 기다렸다가 네, 좀 기다려 네,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은 다 살펴봤으니까요. 네, 이어서 네, 원장님 네, 강의를 네,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약물은 치료는 이제 비약물적 치료, 약물적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비약물적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만성 질환이 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생활 패턴도 여기에 맞게 바꿔야 되고 운동 패턴도 바꿔야 되고 예를 들면 잠자는 침대도 좀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런 몇 가지의 생활 수칙이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소책자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교육적인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매트리스의 소재 이런 게 좀 이게 좀 중요한 건가요? 특별히 이제 스프링이 얼마나 소재를 있는지랑 이제 침대로 따지면 이제 이 침대가 너무 이렇게 푹신거리는 거 있죠. 네. 그런 거는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약간 딱딱하다, 단단한 정도, 딱딱하다 네. 하는 정도가 허리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푹신푹신해서 이게 뭐 움직이는 대로 이게 쏙쏙 모양이 들어가게 하는 접히고, 거, 네. 그런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허리가 아프신 분도 있기 네.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침대가 어떤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딱딱한 걸 쓰세요. 그랬더니 그 나무 침상으로 해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또 너무 딱딱한 거 그렇죠. 아닌가요? 이제 그런 거는 좀 더 너무 그렇죠. 과장되게 이 반동이랄까요? 그게 없으니까 나무 너무 좀, 침상에서 그냥 이렇게 약간 깔아놓고서 돌침대 같은 주무시는데 거가 네. 그런 거는 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같은 거,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 그리고 어떤 심리학적인 치료도 중요한데, 이 강직성 척추염의 이 심리학적인 원인은 대개 이제 이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울증 같은 것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약물 치료를 해서 생활에는 거의 지장이 없이 일생을 지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이 서포트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좀 좋은 측면이랄까요? 이 강직성 척추염을 걸린 예를 보면 환자들의 예를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하고 정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는 네. 그렇게 걸릴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이름 들으시면 네. 외국에 보면 네,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강직성 척추염의 환자의 수명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명이 차이가 예. 일반 다 안 걸리시는 분들은요? 하고, 예.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렇죠. 네. 일반 평균 수명보다 한 10년 정도가 짧아져요. 네. 5년에서 10년 정도 짧아지는데 이 강직성 척추염은 거의 뭐 그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은 어떤 것이 좋으냐? 이제 운동은 전신 운동이 좋고 그래서 이제 수영 같은 운동이 굉장히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좀 피해야 될 운동, 어떤 운동이라도 좋습니다. 체조를 포함한 수영이 굉장히 이상적인 운동이고 네. 체조라는 것이 이제 이 우리 몸의 중요한 관절들의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면 그렇죠. 유지하는 게 하는 그렇죠. 여정에 그러니까 최소 이런 거는 유지는, 매일 하셔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원칙이고 운동 중에서는 이제 과격한 운동 같은 걸 피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장을 하죠. 웨이트 뭐 이런 헬스 이런 거. 웨이트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이 과격한 운동은 관절에 충격을 가해지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뭐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뭐 마라톤 선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또는 그렇죠. 테니스를 많이 한다든지 뭐 스쿼시 무릎에 같은 거 연골을 한다든지. 많이 예. 쓰시는 분들, 네. 많이 뛰시는 왜냐하면은 분들. 네 무릎보다도 고관절이 문제예요. 음. 고관절이 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에서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척추 관절하고 고관절 수술이에요. 네. 왜냐하면 척추는 이제 딱 굳어지는데 이 굳어지는 변화가 이제 이 기능적인 위치가 아니면 그걸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고관절의 경우도 고관절 조기에 고관절 그 퇴행성 변화가 오기 때문에 고관절의 연골이 막 닳게 돼요. 그러면 네. 그런 경우에 고관절 치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관절에 충격을 많이 주는 운동을 네.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라는 것은 뭐 모든 질병 경과에서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정한 관절이 뭐 무릎이 많이 아프다든지 그럴 때는 특히 이제 무릎이라든지 이런 발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절을 아파서 안 쓰게 되면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안 쓰면 근육이 말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육의 그 벌크를 유지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필요에 따라서 권장을 합니다. 네. 그 약물적인 치료가 있는데 약물적인 치료 중에서 이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는 이제 오래전부터 그게 많이 쓰였어요. 염증도 가라앉히고 통증도 가라앉힌다 해가지고 약물 치료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약물을 다 어느 약이든지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인도메타신이라는 약이 나왔어요. 인도메타신 굉장히 강력한 약이거든요. 인도메타신이라든지 디클로페낙이라든지 뭐 이런 아세클로페낙, 나프록센 이런 뭐 어떤 종류의 엔세이드도 대개는 다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이게 여러 약물이 있다는 얘기는 약을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이렇게 쓰다 보면 약의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자기가 맞는 약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선택을 해서 바꿔보게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잘 들었던 약 그리고 부작용이 없었던 약 그런 것을 골라서 쓰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약의 이유는 뭐냐면 통증이라든지 압통 같은 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관절 가동성을 늘리는 겁니다. 관절 가동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움직일 때 몸이 다치지도 않을 수 있고 그럼요. 네. 그런 관절 가동성을 통증이 있으면 관절을 안 움직이거든요. 네. 가동성이 자꾸 떨어지고 맞아요. 그러면 좀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큼의 활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자체에 이제 이걸 면역 조절제라고 하는데 항류마티스 약제 또는 면역 조절제라고 하는 약물 중에 설파사라진이라는 약, 그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 이런 것이 많이 쓰일 수가 있고 네. 이제 경구 스테로이드는 뭐 짧은 기간 안에 관절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를 하고 최근에 이제 주사제 치료가 많이 각광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강직성 척추염에 먹는 약으로 잘 안 될 때 메토트렉세이트라든지 엔세이드라든지 이런 거 쓰는데도 도저히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쓰는 약이 항 TNF 제제하고 IL-17, 항 IL-17 제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 TNF 제제는 이건 뭐 사용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질환 활동성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아까 뭐 객관적인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손을 아래로 바닥으로 이렇게 서서 붙이려고 하는데 그게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거 치료를 하면 그게 늘어나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쓰게 되는데 인프릭시메이브라든지 이테너셉트라든지 아탈리모맵 이게 3대 그 TNF 제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효과는 또 좋은데 비해서 또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예. 단크론 항체 치료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부작용을 좀 여기 나열했는데 아주 가면 부작용입니다. 이 TNF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인데 네.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이 TNF가 이게 활성화되면서 그 균에 대한 저항력을 담당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블록시켜서 그 일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 몸에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는 그렇죠. 아주 자명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폐렴이 온다든지 뭐 결핵이 온다든지 그런 거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특히 이 잠복성 결핵이 꽤 있어요. 잠복성 네. 결핵이 있는데 잠복성으로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복성 결핵을 발견해서 그 결핵 치료를 완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핵 검사를 먼저 하고 합니다. 쓰는 거군요. 네. 그렇게 안 하면 결핵이 활성화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탈수초 질환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신경 수초가 있는데 상경 수초가 이렇게 벗겨지면서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네. 우리 신경 질환 중에 네. 그런 탈수초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부전증이 악화됩니다. 신부전증이.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부전증이 있는 사람한테 이 약을 못 써요. 아예 그냥 거의 못 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즘에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고혈압 오래 앓고 그러면 신부전증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조심해서 써야 된다 이런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자가항체가 많이 생겨요. 우리 몸에서. 뭐 루푸스와 같은 자가항체도 생기고 류마티스 인자 같은 것도 생기고 그거에 따른 뭐 임상 증상도 또 수반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사 자체는 언제든지 과민성 반응이라든지 주사 부위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수를 하고서 쓰는 것이죠. 이 부작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거의 뭐 최후의 보루 정도일까요? 대개 보면요. 저희가 한 50대 그러니까 60세 이하에는 저런 것을 우리가 스크린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좀 경과를 관찰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면서 찾아보고 특히 결핵이라든지 이런 게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저런 게 굉장히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급격하게 오시나요?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한참 그게 몸에 쌓여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의사들이 보기에는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이 오면 그 정도가 좀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게 감염 같은 거, 폐렴 같은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죠. 폐렴 같은 게 오는데
뭐 멀쩡해 보이다가 멀쩡한 건 아니고 속으로 다 그렇죠. 폐렴이 있는 건데 겉으로는 네.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멀쩡해 보이다가 뭐 한 2, 3주 사이에 그냥 급격히 나빠지는 폐렴이 온다든지 그런 네. 것을 가끔씩 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약을 바로 끊거든요. 네. 끊으면 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경우가 괜찮아진다는 많아요. 네, 말씀이신데. 돌아오는데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환자분의 경우에는 저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특히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연령이 높으신 분들께는 조금 더 특별한 좀 주의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주사 치료가 되겠네요. 네, 네. 네, 네. 저희 잠깐 질문을 좀 받고 네, 넘어볼까요? 네. 하이에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 후에 엉덩이 종아리 근육 수축이 있어서 다리가 떨리고요. 서 있기가 좀 불편합니다. 앉기는 더 불편한데요. 수술한 지 2년이 됐고 1년 후에 수술하고 나서 1년 후에 MRI 검사를 해봤더니 신경이 눌려 있는 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괜찮은 건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증상이 좀 자주 양방향이라서 있거나 허리로 들리는데요. 허리인데 양측에 어떤 신경에 눌리는 상황이 돼서 그걸 수술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수술의 원래의 문제점, 신경이 네. 눌려서 엉덩이하고 종아리 근육이 수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수술을 했는데 재활이 좀 부족해가지고 재활이 부족해서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완벽하게 다시 돌아오지 회복이 안 않았다. 돼서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일단 수술을 한 후에 신경이 눌린 것이 없었다, MRI에서 없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인데 네. 저런 근육 수축, 뭐 어떤 통증이나 이런 관절염이나 아니면 디스크나 이런 걸 앓고 나서 이 근육 수축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으면 저런 수축을 네. 막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환자분이 몇 살인지 연세와 또 몇 살인지 성별도 뭐 그런 거 조금, 모르겠지만 우리가 60세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60세 이상 되면은 보통 하루에 운동을 안 할 경우에는 1%의 근육이 소실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수치로만 보면 그래 얼마 안 보이는데. 되는 것 같은데 네. 저게 이제 문제를 이렇게 어떤 임계점을 지나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 돌아오는. 근육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예방이 그래서 사실 제일 어떤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질병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합병되는 신경 문제로 인한 근육 수축의 예방하는 거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재활 치료를 뭐 계속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네. 않으면은 자기가 운동을 해서 그 어떤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되겠습니다. 사실 근육도 뭐 계속 써야 이게 회복도 되고 수축도 좀 줄어들고 네, 돌아오는 거기 네. 때문에 운동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한번 운동을 조금 해보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피라이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계시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돼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강직성 척추염이 유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어머니가 앓고 네. 있는데 이제 본인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강직성 척추염의 유전인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B27이라고 있습니다. 네. HLA B27. 네. 그 HLA B27은 일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일반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예요. 성염색체가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염색체가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 있으니까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고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염색체에 있는 그 유전인자가
넘어갈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그렇죠. 1. 네. 예, 2분의 1이고 만일 아버지도 같은 것이 갖고 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2분의 1이죠. 예, 2분의 1인데 사실은 이게 넘어간다고 해서 병을 다 일으키지는 않아요. 네. 넘어가서 이제 자녀한테 해보면은 2분의 1 확률로 HLA-B27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그런 관절염을 일으킬 확률은 그래도 좀 높습니다. 한 네. 10%에서 20%로 봐요. 네. 예, 그런데 그 10%, 20%가 다 강직성 척추염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어떤 약한 형태의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뭐 그렇지 않은 10%, 20%니까 나머지는 전혀 아니신 문제가 거니까, 없이 네. 그냥 일생을 지낼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유전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거기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는 집착해가지고 거니까요. 네. 이게 나한테도 이게 올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네. 그렇지만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강직성 척추염의 환자들이 오면은 혹시 형제 자매 중에 네. 그런 분들이 없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그러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이고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허리가 뻐근하대요. 뭐 그러면 한번 오시라고 해봐요. 네. 그럼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를 꽤 그렇죠. 많이 옵니다. 네. 이분께서도 또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니 그 유전인자가 어쨌든 이제 이 강직성 척추염과 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첫 번째 시간에도 좀 이야기 나눠봤지만 이 B27이라는 유전자가 뭐 있다고 무조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강직성 척추염이 계신 분들 중에 확인을 해보면 이 유전자가 있었다는 거지 네. 이게 그 상호 연관성이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B27은 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 100명을 조사를 해보면 네. 한 4에서 5%가 양성으로 나와요. 네. 예. 그러면 4 내지 5%를 찾아서 우리가 다시 증상이 네.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20%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있으신 정도의 분들 중에, 네.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보면 뭐 높다고도 볼 수 있고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다 따라 생기는 달라질 것은 것 아니다. 같아요. 네. 이렇게 알고 있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피라이프님의 질문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원장님 강의 좀 네.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이런 TNF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물이고 그 다음에 쓰는 약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강직성 척추염 내지는 척추관절염에 이제 어떤 경우에 이 TNF 제제를 쓰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자세한 것은 아실 필요가 없을 테지만 네. 우리가 이제 통증의 강도를 기초로 한 그 질병 활성도가 있습니다. 활성도 지수가 있습니다. 네. 질병 활성도 지수가 4점 이상, 4점 이상 여기 바스다이라는데 지수가 이제 0에서 10점까지거든요. 네. 4점 이상이면은 이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TNF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네. 권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4점이 뭐 바로 그러면 약물 치료가 필요로 필요를 하느냐 하는 건 그건 아니고 대개 한 6개월 이상 기다려 봐요. 네. 6개월 이상 기다려 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바스다이가 4점 이상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도 이것을 중증 질환이라고 해서 보험 급여를 해줍니다. 네. 영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네, 이건 저 번역하기가 좀 그래서 네, 저렇게 네,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엔세이드라는 약이 근간이 되는 약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XR 디지즈는 축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축성이라는 것은 등뼈에만 네. 문제가 되는 경우, 요거 말초 질환, 말초 관절염 이런 경우. 저희가 네.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도 허리는 안 아픈데 말초 관절이 아픈 경우가 꽤 있어요. 네. 한 10% 20%가 그런 게 있는데 네.
말초 질환에 쓰는 약물은 설파사라진하고 이 스테로이드하고 그다음에 극축성 질환하고 말초 질환을 통틀어서 TNF 억제제를 씁니다. 약물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제 교육과 운동 그리고 물리치료, 네. 재활치료. 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그 환자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 단체들이 서로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면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본인이 이제 뭐 이런 이 소책자 같은 것을 보고 본인이 꾸준히 이 생활 패턴을 바꾼다든지 네.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네.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는 뭐 진통제도 우리가 추가로 쓸 수가 있고 네. 필요할 때 수술을 할 수 있다 하는 네.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아까 약물 차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강직성 척추염에 아까 여기 빠졌는데요. 네. TNF 억제제하고 IL-17 억제제 네. 그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주사제로는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안을 하고서는 그렇죠. 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그 강직성 척추염의 사촌이랄까 하는 병 중에 이제 건선 관절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강직성 척추염과 굉장히 유사한 병이에요. 건선 관절염. 그런데 건선이라는 게 있어야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있어야지. 네. 그래서 그것을 건선 관절염, 건선 연관 관절염 이렇게 부릅니다. 네. 건선이라는 것은 피부에 이렇게 각질이 생기는 병이죠. 네. 우리 인구의 한 1%에서 3%가 이 건선이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의 예, 3%. 네. 외국은 한 3에서 5%고 우리나라는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한 1에서 3%가 있는데 그 건선이 있으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그 중에 한 20-30%가 관절염이 생겨요. 네.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 관절염은 진단하기가 건선만 있으면 진단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진단을 못 붙여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이제 류마티스를 찾아와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알고만 있으면 사실 건선관절염 진단하는 건 굉장히 쉽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건선이 있는 사람이 관절이 아픕니다. 이러면 건선관절염일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건선관절염이 그러니까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데 건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건선관절염입니다. 네. 저희가 또 건선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출발을 해 볼까 해 봤는데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래요? 이걸 네. 오늘 이제 들어가면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네. 건선 관절염은 저희가 12월에 또 연말 네, 또 네, 돌아와서 네.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어 드리는 걸로 네. 좀 원장님께 좀 이해를 네. 구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달도 돌아오게 될 텐데 지금까지 또 송영욱 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오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약물 치료와 또 주사 치료까지 알아봤고요. 또 구독자분들의 질문까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또 유익한 강의 준비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또 구독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